네, 3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파우더 엔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계절은 이렇게 쫓기듯 바뀌지만 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습니다. 우린 그 진리를 익히고자 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실 분이죠. 안정환 작가 모시고 월요일에 책카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책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네.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한국인이요? 예. 얼핏 들으니까 이 책 제목이 어느 방송사 프로그램명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연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허태균 씨가 그 방송에서 히트를 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이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아. 원래 허태균 씨는 우리의 일상과 심리학적 원리를 토대로 착각의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다룬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갖고 나오신 거죠. 아, 요즘 연사가 좀 자주 바뀌시나 보네요. 네. 자,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자, 이 책은 한국인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한국 사회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전작이 스스로 볼 수 없는 한 개인으로서의 착각하는 자화상을 얘기했다면 이 책은 한국인 스스로가 볼 수 없던 한국 사회의 집단적 자화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들을 6개의 문화심리학적 특성으로 종횡무진 살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합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적 자화상. 네. 자, 그렇다면은 6개의 문화 심리학적으로 풀이했다고 하셨는데 특성이라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 6가지를 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주체성, 두 번째가 가족 확장성, 세 번째가 심정 중심주의, 네 번째가 관계성, 다섯 번째가 복합 유연성, 여섯 번째가 불확실성 회피 등등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예. 자, 그럼 주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말이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한 더치페이가 일상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기가 쏘겠다고 난리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그래요? 자, 저자는 한국인이 주체성이 강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속에서는 내가 한턱 쏜다에 숨겨진 본심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한턱 쏜다는 그냥 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오늘 주인공이란 이야기죠. 주체성이 강한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인식시키도록 만드는 데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도 외칩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네, 골든벨. 골든벨. 울리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족 확장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막 쓰러질 듯 있어도 젊은이들이 절대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 할머니가 아니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말이죠. 바로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 곳곳에 퍼지고 사진의 주인공은 희대의 표류나가 됩니다. 왜? 한국의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니까. 그렇죠. 네. 자, 한국에서 노약자석이 잘 지켜지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혈연관계로 환원시켜버리는 한국인의 가족 확장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일상적인 그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처럼 만들어버리고 대통령과 장관들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가 돼버려요. 이 모든 것이 가족 확장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싸움이 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몇 살이야? 이게 뭔가 잘못된 가족 확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자르죠, 가족을. 자,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좀 찔릴 만한 내용인데, 그럼 네. 심정 중심주의 뭔가요, 이거는? 저기 한국인에서는 그 조직이나 회사 같은 거대한 시스템보다는 내 앞과 옆에 있는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과 1대1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적인 관계와 역할보다 사적 관계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후배가 그 기수가 올라가면 다 사표를 내잖아요. 글쎄, 문화가 그렇다면서요. 네, 문화가 그래요. 검찰총장에 있어가지고 후배한테 고개를 숙이느니 사표를 내는 게 낫다. 이게 개인적인 체면 손상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부패의 문제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뭐 박근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 아는형 사건이라고 해서 야구 선수들이 스포츠 도박에 관련된 경우가 밥살자 주는 아는 형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가 조직보다도 눈앞에 있는 사람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관계성이 뭔가 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조금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물에까지 존칭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가게에서 음식이나 물건에 존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짜장면 나오셨습니다. 그러게요. 큰 사이즈가 더 잘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표현을 번번하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표현인지 알지만 그래서 잘 안 고쳐지죠.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몰라서 그런 몰라서 거 아니 근데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계속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이 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갑자기 중요해지는 거죠. 좀 더 예를 붙이면 재미인데 사장님실에 계십니다. 사장실인데 네. 사장님실에 계십니다. 이렇게 커피가 뜨거우십니다. 등등입니다. 사실은 이게 존대를 갖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존대를 맞춰서 어가법을 쓰는 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낮으니까 그냥 다 올려줄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거죠. 혹시 또 실수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잘못 아예 실수했다가는 또 혼나니까, 혼나니까. 귀찮으니까 다 싸잡아가지고 존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야기했던 복합 유연성은 예. 어떤 건가요? 이게 복합 유형성 말이 복잡하잖아요. 도대체 네.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한국인이 유독 포기하기 싫어하는 이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모순되는 감정이나 주장을 쉽게 수용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으면서 싫기도 하고 기쁘면서 슬플 수 있는 이상한 감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것을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착각해서 싼 물건이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싸면서 좋은 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하기를 바라고 일을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회사에 그 목숨을 걸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회사를 다니면 가정은 저절로 잘 지켜질 거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리고 애들하고 놀아준 적도 없고 시간도 보낸 적이 없는데 애들이 저절로 훌륭하게 잘할 것이다. 나만 열심히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무슨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 마냥 믿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나를 투입을 하면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회피인데요. 예. 이건 다른 것에 비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예, 한국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향상시키는 노력보다는 나빠지지 않는데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부모, 국가에 대한 당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만으로 가득 차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더 줄게보다는 안 하면 죽는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입시지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된다.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근데 사실 공부 안 해도 갈 길이 많다면 그렇게 공부에 목숨 거는 애들이 없겠죠. 공부 시험 성적 안 나 자살하는 애들 보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그러게요.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자살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지옥이 된 거예요. 왜? 반드시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 같이 글로 가다 보니까 취업지옥이 된 것이죠. 인생에는 원래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정해놓은 것이 우리를 이런 지옥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탐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안정환 작가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도 다른 한국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뜨끔한 마음으로 읽게 되더군요. 저도 똑같이 자랐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똑같이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2병을 앓고 있다. 서구의 처절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안고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온 것처럼 우리가 압축성장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언젠가 우리도 우리들만의 안정을 찾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인의 정체성 6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좀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였습니다. 어쩌다 책 제목이 어쩌다 한국인. 한국인 예. 네, 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듣고 가시